일단은 그 송 교수님 책 시판이죠. 시판 일단 그 앞에 있는 그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다른 선생님들 책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앞쪽에 있는 상총 지나서, 그 다음에 상행위법 지나서, 보험법이 나타나죠. 보험법이 나타나고, 보험법 지나서, 그 다음에, 해상, 항공법,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 쭉 지나면 이제, 빌어서 이제 700 몇 페이지죠? 700 한 5페이지, 그쵸? 5페이지에 해사법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회에 걸쳐서 해사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보면은 한번 중요한 테마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 제1절 회사의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1번에 공동 기업으로서의 회사. 상법에서 이렇게 기업 나오면 절대로 회사라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상법에서 기업은 뭐예요? 기업. 쉽게 해서 뭐예요? 아주 쉽게 해서. 이거는 쉽게 해서 영업이에요, 영업. 정말 아주 쉬운 직관적인 말로는 이게 뭐예요? 장사. 즉, 기업이란 것은 회사가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 기업은 절대로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영업을 하는 주체는 뭐가 있어요? 상법에서. 그렇죠? 개인 상인과 회사가 있는 거야. 즉, 기업을 운영하는 주체는 개인 상인과 회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법에서 기업이라는 말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회사라고 보면은 이걸 굉장히 뭘 모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동 기업 무슨 말이에요? 여러 명이 운영하는 뜻이에요. 장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일단은 그런 여러분 평소 갖고 있던 그런 편견을 좀 없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개념으로서의 그 현대적 의의에서 요소 보시면 영리성이 있고 법인성이 있죠. 그렇죠? 영리를 추구해야 돼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이죠, 법인. 법인이 뭐예요? 이러면 곤란하지. 그 민법에서 배워야지. 저한테 와갖고 법인이 뭐예요? 아주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당연히 민법에서 안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이 돼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뭐 지명채권의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아주 곤란하지.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1인 회사의 법리 해서 1인 회사, 뭐 약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사단성과 관련된 쟁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과의 관계인데, 이 교수님 책의 법인격 부인론이 일반 교수님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게 접근되는, 그렇다고 해서 뭐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연구하셔갖고 법인격 부인론을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그러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 회사의 종류, 우리 회사 상법상의 회사는 몇 가지입니까? 총 5가지예요, 그렇죠? 뭐가 있나요? 함영합자, 유한, 주식, 그다음에 유한 책임회사, 그렇죠? 그다음 회사의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능력. 올해 변시에 나온 게 뭐죠? 불법 행위 능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못 쓰는 학생은 그렇게 상법에서 이렇게 좋은 득점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평소에 강조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사조 해석법의 특성. 이거는 이제 정말 학문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굉장히 그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 저기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굳이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호기심에서 읽어보는 건 좋은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약간 좀 힘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제2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보시면 제1절 주식회사 기초 세 가지는 암기하셔야 돼요. 뭡니까?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 이것은 국가의 3요소 여러분들 다 암기하고 있죠? 국가의 3요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 와 마찬가지로 상법에서의 주식회사의 기초 세 가지 뭡니까?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 책임.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파트죠. 이제 설립. 그렇죠? 설립. 그래서 개관 보면 거기 이제 준칙주의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이런 걸 사실 좀, 그 입법 정책 같은 거기 때문에 좀 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행위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그 두 가지가 있죠. 발기 설립과 모집 설립이 있는데, 발기 설립, 모집에 따른 그 절차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쟁점들, 거기 발기인, 그 다음에 발기인 조합, 그 다음에 정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식의 인수와 납입.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인수하고 납입하는 거. 인수란 게 뭐예요? 인수?
응? 주식의 인수. 상법은요, 인수란 말이 더럽게 많아요. 응? 진짜 많습니다, 인수란 말이. 좀 약간 미친 것 같아. 응? 진짜 많아요. 어음수표도 있죠, 인수. 예. 인수가 뭡니까? 특히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인수, 뭐예요, 이거? 이것은 뭐냐면, 인수 계약인데, 청약 플러스 배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회사 주주가 되고 싶어. 그래? 너 우리 회사 주주 돼. 그러면 너한테 예를 들어서 10만 주 배정해 줄게. 라고 해서, 이렇게 최초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절차예요. 최초로. 그러니까 이거 인수계약은 누구랑 맺습니까? 설립 중 회사랑 맺어. 설립 중 회사랑. 그럼 뭐가 돼? 그러면 주식 인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식 인수인이 그러면 주주가 되나요? 아니에요. 주식 인수인은 하나의 지위에 불과해. 이게 주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돈 내야지. 돈 안 내고 무슨 주주가 돼? 그래서 이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뭐가 필요해? 납입. 주고 납입해야죠. 납입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죠. 예. 예. 알겠습니까? 요런 말들, 요렇게 주식 인수인 이런 것들. 주식 인수인은 뭐라 그래? 다른 말로? 권리주. 예. 권리주와 주주.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돈을 내면 주주고, 돈 안 내면 권리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법에서 용어들이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처음에. 잔해 운에 다 굴려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설립증회사, 중요하죠. 이거는 2012년도 모의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 18년도에 모의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나오면, 좀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문제죠. 준비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설립증회사의 쟁점들, 그 다음에 설립 관여자의 책임, 발기인이 나오고, 유사발기인 보면 매년 생각나는 게 꼭 답안지에 유사발기인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유사발기인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로스쿨인지 모르겠지만 유사발기인을 그 교수님이 애들한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사발기인 뭔지. 그 다음에 설립 무효입니다. 무효. 그 회사법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런 행위, 그 회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요, 단순 의사표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설립무효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무효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원고도 정해져 있죠. 주주이사 감사, 주리감, 그리고 제소기간도 2년. 굉장히 짧습니다. 2년이 짧다고요? 예, 짧아요. 로스쿨 3년 짧잖아, 되게. 자, 3절. 주식과 주주. 이게 본격적인 그런 테마죠. 여기서 이제 우리 상법 문제가 대부분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게 있고, 예, 주식의 종류. 종류 주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변시에서는 안 나왔지만, 모의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테마예요. 왜냐면 이거 사법시험에서는 종류 주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모의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교수님들이 우리를 봐주는 거지. 너무 어려우니까 아직은 너희들한테 내면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 할 거야. 이런 배려적인 차원에서 안 되는 거라고,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자, 그 다음에 주식의 병합, 분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주주. 주주가 뭡니까? 주주가, 주주. 주주란 것은 주식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주식이 뭐예요? 주식이 뭡니까? 주식은 출자자의 지위를 주주로 하는 거예요. 출자자의 지위.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주식회사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을 뭐라 그래? 주주라고 그래요, 주주.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주의 권리에서 주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주는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주주는 의무가 없어요. 네, 주주는 의무가 없습니다. 주주는 권리만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권. 중요하죠. 주권. 주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주권. 주권이라는 것은 유가증권인데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로. 그래서 땡땡땡 특히 사람 이름 써 있고 그다음에 얼마, 액면가 얼마, 액면가 뭐 1,000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종이라 돼 있다 그랬죠. 관리하기가 진짜 힘들어. 분실, 절도, 이 진짜 이게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회사에서는 잘 발행 안 해요. 하지만 원칙은 뭐예요? 발행해야 돼. 왜 주권이 필요하죠?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근데 대부분 회사가 저걸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권의 발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권의 불소지, 그 다음에 상실 재발행, 그 다음에 주식의 전자등록, 요게 새로 들어온 제도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주식의 양도와 명의계서. 와,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해서 뭐 그냥 말을 하기도 싫죠. 예. 특히나 여기서는 뭐가 문제죠? 그 2017년 그 전압 판례, 그러면 그 겨울에 있는 이어지는 그 후행 판례, 두 개 판례로 이제 우리 상법상의 어떤 그런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압 판례의 취지는 뭐예요? 명의 주주 원칙을 확립한 거예요. 명의 주주 원칙. 마치 우리가 부동산 등기도 그렇잖아. 등기부에 써 있으면 추정되잖아. 마찬가지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센 그런 그 추정력을 부여한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이렇게 나름의 판례 평석도 제가 그 변호사 앞에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에 주권의 선의 취득. 아, 중요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복병이에요. 주권의 선의 취득. 여러분이 선의 취득 어디서 배웠습니까? 민법에서 배웠잖아. 동산의 선의 취득.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선의 취득은 끼껏 동산이 다야. 근데 선의 취득이 뭐예요? 무권리자로부터 어떤 그런 동사를 취득했을 때 일단은 상대방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승계 취득이 안 돼요. 그럼 끝이야? 그럼 제 경찰 신고 끝나? 그게 아니라니까, 민사법은. 혹시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선의 취득이에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죠. 2006년도 사법시험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변시나 모의에서 나온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 나오면 정말 변별력 완전히 탑입니다. 탑 A급 이거 완전히. 그 다음에 주식 양도 제한. 여기는 완전히 그 출제 보고죠. 여기는 뭐 선택형이건 뭐 사례형이건 다 너무너무 중요해. 기록형까지. 주식의 양도가 원칙에 왜 그럴까요? 응? 왜 주식의 양도가 원칙일까? 주식 양도를 왜 해야 돼? 응? 일단은 주식회사는 뭐가 없어요? 응? 주식회사는요, 이게 없어요. 퇴사. 아, 우리 아빠 삼성전자 주식회사 작년에 퇴사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퇴사라는 거 뭐예요, 이거는? 출자자의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 뭐 과장, 박과장, 김대리 이런 거 우리 상품에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는 것은 출자자의 지위, 즉 주식의 주주의 지위를 포기하는 이런 게 없다니까. 이게 왜 중요해, 이게? 출자자의 지위 포기하면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처음에 주식 살 때 꼬라박은 돈, 그거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제도가 없다니까요. 퇴사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거 한명합작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출자자가 회사에서 퇴사하면요, 애초에 그자가 꼬라박은 돈을, 즉 출자금을 환급해줘.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식회사 이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꼬라박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로 주식의 양도죠. 그래서 주식의 양도가 당연히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의 양도를 부정하는 그러한 어떠한 약정, 어떠한 그런 정관, 그러한 합의 다 무효입니다. 무효.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투자자본 회수가 잘 돼야 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원칙적인 것이고 예외적으로 또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의 상법상 무려 6가지가 있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만 또 어려워. 상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문제인지 몰라요. 열심히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자기 주식 배웠어. 자기 주식 배웠는데 문제 보고 멍 때리는 거지. 그건지 몰라. 이 상법이 그런 게 되게 쟁점, 이게 되게 좀 뭐랄까, 묘미기도 하면서 되게 어려운 점이기도 하죠. 내가 A를 공부했어. 그럼 A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니까. 특히나 여긴 없지만 그 뒤쪽에 있는 이사의 자기거래 이쪽 파트는요. 정말 교수님들이 그걸 내길 좋아하는 게 왜냐면 내면은 애들이 틀리거든. 그럼 재밌잖아, 솔직히. 아니, 다 배웠어. 다 배웠는데 내잖아. 애들이 그러면 한 절반이 못 써. 얼마나 이게 뭐랄까, 뭐 통쾌하다는 건 좀 그렇고, 이게 좀 짜릿해. 애들이 이거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근데 이 파트도 그래요. 이 파트도 이거 저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상호주. 상호주 문제는 진짜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호주는 뭐냐면 회사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 안 된대. 이상하잖아. 삼성이 LG, LG가 삼성 주식을 취득하면 안 된대. 안 된다니까요. 일단 왜 안 될까? 삼성이 LG, LG가 삼성 주식을 취득하면 왜 안 될까? 응? 그걸 만약에 허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면 삼성이 LG 주식을 돈 주고 살까요? 미쳤어요. 왜 돈 주고 왜 사? 그냥 교환하면 되지. 거기서 뭐 이사회 회의에서 뭐 이번에 LG 주식을 뭐 10억 원어치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리는 거지. 교환하지 그걸 왜 그 삽니까? 돈 주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교환하게 되면은 문제는 뭐예요? 삼성 입장에서는 또는 LG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 주식이 나갔는데 돈이 들어온 게 없어. 뭐예요? 그쵸. 이게 뭔가 자본금이 공동화돼. 회사라는 것은 자본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들어온 돈도 없이 또 놀라운 건 저놈들이 지배하고 있어. 왜? 지분이 높으니까, 지분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 이거. 그 다음에 로마자 6번에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 주식의 전부 취득.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 주식의 전부 주식 취득. 우리 상법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주식 매수 청구. 내 주식을 좀 사줘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식 사줘.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사한테. 왜? 나 너희 회사 그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합병 또는 영업양도하는데 여기서 합병. 야, 그 회사하고 합병해? 우리 회사 망해. 나 나갈래. 그러니까 내 주식을 사줘. 왜 사줘? 투하자본의 회수. 그렇죠? 네. 회사한테. 근데 이게 또 있어. 주주한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끼리 쟤 보고 야, 내 주식 사줘. 또는 쟤 보고 야, 너 주식 내놔.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여기 얘기하는 지금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 주식의 전부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뭡니까? 이건 주주끼리 주매청을 서로 행사하는 거야. 여기도 채권 판례가 있어서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저기 논문 찾아보시면요. 생각보다 논문이 많아요. 교수님들이. 그만큼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도가 자유로우니까 담보도 자유롭습니다. 우리 상법상 인정되는 주식의 담보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입질 있죠. 그리고 상법상은 없지만 판례가 인정하는 주식의 양도담보. 이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자 8번 주식의 소각 자본금 감소. 소각이 뭐예요? 소각이 말 그대로 불태 없애는 거지. 불태 없애는 거예요. 주식이 불태 없으면 자본금이 감소되나요?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또 있죠. 자, 넘겨보시면 기관입니다. 기관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제2가 주총이죠. 예, 주총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주주 의결권. 진짜 중요하죠. 이거는 뭐 그냥 진짜 뭐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냥 여기선. 특히 의결권의 제한 이 파트. 그다음에 로마자 4번 주총의 결의해서 결의 요건 되게 중요하죠. 보통 결의, 특별 결의. 이런 거 시험 나오면 진짜 변별력 좋은 아주 시험 문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반대 주주의 주매청. 그래서 회사 정책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 사줘. 야,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나갈래. 그 다음에 주주의 정보 취득. 그래서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주명부 열람 청구죠.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왜 회계장부 주주명부 이게 왜 필요할까? 그쵸? 주주가 이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 주총 결의하자.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종류주총. 종류주총도 18년도 모의시험에 나온 이후로는 되게 중요한 테마가 됐어요. 이것도 약간 브리타예요. 이것도 준비하면 쓰고 준비 완하면 못 쓰는 그런 브리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과 이사회, 대표이사, 집행임원 다 중요한 테마죠. 예. 특히 거기 로마자 5번에 이사의 의무. 이거 진짜 중요하죠. 이사의 의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 경작이, 경업 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사업계 유용 금지 의무. 판례가 다 있어요. 경작이. 특히 그 사업계 유용 금지 의무는 최근 판례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의 업무 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해서 유주의 청구, 대표소송. 대표소송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행 임원이라고 있어요. 이건 되게 좀 약간 애매해요. 약간 계륵 같은 건데. 계륵도 안 되죠. 이런 건. 이거 좀 애매한데, 이게. 강의할지는 그때 진도의 어떤 그런, 진도였던 걸 그 속도를 보고 뭐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좀 애매해요, 사실. 그 다음에 감사 중요하지, 감사는. 그다음에 기업 재무에서, 거기 자금 조달 유형과 신주 발행. 신주 발행이 워낙 중요하죠. 자, 신주 인수권이 뭡니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걸. 여기 인수. 이거. 남들보다 먼저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신주 인수권이에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네, 내가 기존 주주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일단 인정이 돼요.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문제 없지만 돈이 없어. 그러면 신주를 내가 살 수 없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신주 인수권 회사 못 하잖아. 그럼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물주, 즉 주주가 아닌 사람한테 신주를 발행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문제 발생해요? 기존 주주 신주 인수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테마예요. 그래서 거기 로마자 5번 위법한 불공정 신주 발행에 대한 구제 수단 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사채도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지만 그 신주 주식과 다른 점은 뭐가 다르죠? 그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 그 주주가 꼬라박은 돈은 누구 돈? 회사 돈.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자기 자본이라고 해. 근데 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 돌려줘야 돼.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좀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죠. 근데 급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건 이제 특수한 사채에서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올해 뭐가 나왔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거 제가 작년에 우리 신림동에서 그 진도 모의사를 제가 찍었잖아, 이거. 나왔잖아, 근데 이거.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메일도 많이 보냈어요. 제 촉은 좋아요, 제가. 근데 제가 찍은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의 안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찍은 게 거의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문제는 사법시험에서 많이 나왔는데, 우리 모의시험에서는 뭐 거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6절. 기업의 구조 조정에서 기업 인수란 말 많이 들어봤죠. 거기 보면 이제 합병 진짜 중요하죠. 합병. 우리 이 책의 특이한 점은요, 이 보통 합병 이런 게 보통 책은 앞쪽에 있어요. 회사법 앞쪽에 있는데, 이 손 교수님은 이걸 이제 우리를 어렵게 여기셔서, 왜냐면 앞쪽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금 뒤쪽으로 뺀 거야. 그럼 뒤쪽으로 빼면 쉬울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정.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듣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일단. 가끔 TV 패널들이 나와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얘기하는데 보면 진짜 거기 종편이죠. 거기 전화하고 싶어. 똑바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거기 MC들은 또, 그걸 안다는 듯이 또 거기 끄덕거리고 또. 개판입니다, 보면 그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뭐 공개 매수, 적대적 기업 인수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LBO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2관 회사 분할. 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 이 상법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나. 물론 어음수표 이런 것도 어렵지만 회사 분할 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네운에 진짜 이게 다 사용해야 되고 정말 이 독한 마음을 가지고 덤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포기한다니까? 포기하게 돼요, 진짜. 마치 그런 거예요. 배가 이제 난파되기 직전에는 보통 이제, 누가, 응? 그쵸. 쥐가 제일 먼저 탈출하는 것처럼, 여기, 우3 때 이제 멘붕에 빠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과목이 상법이에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준비를 안 해놓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3 때 언제 이건 되게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질문이야. 이미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 3학년 때 뭘 해보다 하는 것은, 글쎄요. 준비가 제대로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중간에 해서 넘어가서 700 몇 페이지죠? 710.
밑줄 자료는 내일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밑줄 자료 좀 여러분들이 그 줄을 좀 쳐와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진짜 이걸 다 읽어야 되잖아. 어? 물론 다 읽어봐야겠지만 솔직히 다 읽어보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자, 705페이지 제1장 총칙입니다. 회사의 의, 즉 공동기업으로서의 회사. 벌써 교수님 책이라서인지 제목이 참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은 이게 되게 그 중요한 문구는 그 굵은 것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706페이지 회사의 개념 요소와 그 현대적 의. 현대적 의. 정말 교수님 책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자, 일단 회사가 뭘까요? 회사의 개념. 회사는요, 종래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리를 추구하는 사단적 성격을 갖는 법인이다. 원래 이렇게 됐어요. 영리 사단 법인. 이게 회사의 정의였어, 원래. 알겠습니까? 영리 사단 법인. 첫 번째, 영리를 추구해야 돼. 그럼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뭐 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해야 돼? 영리를 추구하고 이익을 분배해야지. 이게 회사의 본질적 요소죠. 그러니까 개인 상인과 회사의 차이점은 뭐예요? 개인 상인은 자기 이익을 그냥 추구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빵 사먹으면 돼요. 저축하거나. 근데 회사는 반드시 이익을 추구한 다음에 그거를 나눠줘야 돼. 쉽게 말해서 분배해줘야 돼. 누구한테? 이게 누구한테? 김 과장 박대리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투자자. 애초에 처음에 회사의 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돈을 꼬알박은 놈들한테, 걔들한테 이익을 돌려줘야 돼. 이게 회사의 본질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 복수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죠. 근데 누가 여러 명이야? 김대리 박과장? 아니라니까요. 주식회사 주주.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돈을 꽂아서 회사를 운영하는 게 그게 본질적 요소란 말이야. 근데 이게 그러면 항상 복수예요? 이 주주가 한 명이 1인 회사 이런 건 없나요? 존재하죠.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회사인 유한책임 회사에서도 1인 회사가 인정이 돼. 그러니까 지금 한명합자 외에는 나머지 세 개는 다 이게 1인 회사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민망해서 상법 조문에서 이걸 이제 삭제했죠. 삭제했지만 타당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인, 이게 무슨 말이야? 법이 만든 인간이야. 그러면 인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 인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죠? 그죠? 예. 특징이 뭐예요? 둘 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일반 살아있는 사람이야 뭐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인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순전히 인간이 진짜 간편함을 위해서 만든 거죠. 안 그러면 너무 많잖아, 사람이. 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 이걸 만들어 놓으면 그냥 삼성전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률관계를 처리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일이 그 안에 있는 사람하고 다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법인을 만들었어. 이게 바로 법인이죠. 회사는 뭐라 그래서 영리 사단 법인이에요. 여기 다 쟁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리를 추구 안 하면 회사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단성이 없는 1인 회사도 과연 회사인가? 그러한 법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게 바로 1인 회사고, 법인, 반드시 법인이어야 돼. 근데 이거 법인격을 남용을 하면 이게 어떠한 문제 생기는지,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거기 이제 706페이지 보면 영리성에서 의 보세요. 거기 그럼 중간에 구른 것이 169조의 영리성은 상법 총칙에서 영리성과 다르다. 그렇죠? 밑줄 주의하자.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주의하자.
거기 보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169조의 영리성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나아가 그 이익을 누구에게, 사원에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해도 밑줄 다 걸으세요. 그리고 우리 법조문 169조 가봅니다. 법전 다 있나요? 여러분 절대 그 종이 법전을 보셔야지, 이거 여기 스마트 법전 보시면 안 돼요. 그거 진짜 분명히 이게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어쨌거나 아직까지 우리는 뭐, 되게 원시적이지만 손으로 쓰는 시험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답안지 손을 써야 되고, 법전도 종이 법전 보셔야지. 그리고 또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법전하고 동일한 거 봐야지. 또 한글 법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불편하더라도 종이 법전, 종이 교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69제 회사에 의해서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이나 그 밖에 영리를 밑줄, 영리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만든다. 원래는 거기 사단이라는 말 있었는데 이걸 빼버렸죠. 회사는 뭐라 그래서 영리 사단 법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회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영리 사단 법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리성 의미는 뭐라고요? 근데 이익의 분배죠. 누구한테 분배? 사원한테 분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원이 또 뭐야? 사원. 사원. 사원이 곧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상법에서 사원 그러면 이게 바로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야. 김대리 박과장 이러니까 우리 그거는 노동법이죠. 그런 보수에 대한 임금에 대한 것은. 근데 자, 알겠습니까? 여기서 사원이 바로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그 다음에 갑자기 경제학적 얘기 나옵니다. 뭐 주주 이익 극대화 이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학문적인 얘기니까 읽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근데 학문적인 얘기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도 이렇게 그 굵은 글씨로 막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게 수험적인 부분과 학문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혼재돼 있어갖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10페이지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게 특히 영어가 나와 있는 뭐, 스테이크 홀더 세오리 이런 거. 야, 이런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갖고, 뭐, 경제학 이론까지 갖고 오시는데, 상당히 아주 그, 재미있습니다. 읽어보면.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 다음에 상하로 2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이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여러분 리트 공부할 때 분명히 그 면접 대비용으로 요거 배운 적 있어요. 면접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 있어? 응? 글쎄요, 있을 수 없을지. 그건 이제 개인적인 판단 문제고 일단 지나갑니다. 상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법인성. 이제 법인성이죠. 법인성. 169조에 보면 아까 법인이라 나와 있죠. 예, 법인성. 그래서 법인을 왜 만들었느냐? 거기가 친절하게 이 회사의 법인 개혁을 인정하는 이유가 나왔죠. 첫 번째 그 법률 관계 단순화 그렇죠? 예, 단순화.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왜 중요하냐? 그렇죠. 이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놈에 대한 책임을 저놈한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재산이 분리죠. 영업재산과 영업재산을 분리.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뭡니까? 삼성에 대해 내가 삼성한테 만약에 100만을 빌려줬어. 그래서 삼성에 대해서 100만을 채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이재용 개인한테 청구할 수 있어? 안 되지. 왜? 법인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나오자. 영업주 개인의 채권자는 회사 재산에 대해서 강제히 표현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면 안 돼. 그래서 만든 게 법인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에 있는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고, 이제, 나름의 교수님 생각이 있으신데, 하여튼,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법인격 부인론.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건 중요해요. 법인격 부인론. 자, 법인격 부인론 보시면 일단은, 거기, 책 보시면, 가가 의의가 있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710페이지 나 이론적 근거, 그 다음에 다 적용 요건이죠. 요건에서 이 교수님 특징이 뭐냐면 법인격 부인론을 다른 교수님과 달리 또 이렇게 구분을 했어. 그래가지고 법인격의 형해화 710페이지, 그 다음에 법인격의 남용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근데 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단순히 그 판례를 약간 좀 이렇게 그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한 겁니다. 요건 뭐가 나오죠? 다음에 넘겨보세요. 712페이지 범위, 그렇죠? 범위에서 보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73페이지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 역적용, 이게 중요하죠. 역적용. 요건 거기 써놓으세요. 사회 설립. 밑에도 있지만 아예 써놓으세요. 사회 설립이라고 써놓으세요. 사회 설립 무슨 말이야? 사회 설립. 응? 사회 설립. 한자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사회 설립 뭐예요? 누군가를 해코지하고자 회사를 설립하는 거. 누구를?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를 엿먹이기 위해서 설립하는 게 바로 사회 설립이에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신을 빼돌린 그 회사 자기 그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정말 회사를 설립하는 거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립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쉬워요. 진짜 법무사한테 10만 원만 줘도 회사 설립하는데 진짜 뭐 거의 한 달이면 가능하죠.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114페이지 D 보면 소송법적인 그런 문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부인의 효과에서 전형적인 목차죠. 의,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돼 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격 부인론. 일단 법인격 부인론이 뭔지 좀 이따 알고 시작해야죠. 이거는 진짜 그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해요. 자, 법인격 부인론. 갑이란 놈이 이렇게 A 회사에 대해서 영업상의 채권이 있어요. 1억 원. 돈 달라고 해도 회사가 돈을 안 줘. 맨날 돈이 없대, 맨날. 맨날 돈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의 지배주지, 주주. 얘는 돈이 많아. 얘는 되게 잘 나가. 그러면 이 회사의 지금 주주가 을인데 갑이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소리였어. 이건 무슨 공산주의야? 이거 안 되죠. 왜 그래? 법인격이 다르잖아. 안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요, 이 회사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어. 완전한 지배. 즉 얘가 뭐 대표이사 이런 게 직함이 돼갖고 모든 결정을 다 해. 그리고 또 잘 보니까 문제는 이게 중요한데, 회사의 업무인지 개인 업무인지 또는 회사 재산인지 개인 재산인지 구분이 안 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요거. 즉 만약에 얘가 빵 사 먹었어요. 을이 빵 사 먹었는데 회사 돈이 회사로 돈을 내죠. 회사가 A 회사가 야유회 하는데 을이 돈 내. 뭐 이런 거.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누구 돈인지 누구 업무인지. 이런 혼용. 이런 게 있으면요, 요거 A 회사 을하고 동일시할 수 있죠? 네,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격이 그러면 부인되고, 이렇게 법인격이 부인된 부분에 대해서 갑이 이걸 찍고 들어가서 배후에 있는 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법인격 부인론이야. 우리가 여태까지 인정하고 있는 그 법인격에 대한 그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 토대를 깨는 거죠. 굉장히 예외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안 갚으니까 내 뒤에 있는 배우한테 누구한테 갚는다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갚아라 이런 얘기인데, 일반 사람은 안 되지만 지금 회사 같은 경우 가능해요. 이게 뭐라고요? 법인격 부인론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요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지배, 그리고 업무나 또는 재산의 혼용,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에요. 이게 법인격 부인론. 자, 보겠습니다. 의에서 보시면 거기 밑으로 가볼까요? 자, 법인격이 남용돼서 회사가 사원과 독립된 실체를 갖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특정 제3자 사이에 문제된 법률관계에 있어서 회사의 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의 책임을 그 사원에게 묻는 거. 되게 어렵죠? 이거 중요하고, 여러분도 항상
책 볼 때 어떤 생각 하셔야 돼? 물론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거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을까? 쓸 수 있습니까, 이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참 이 교수님 책의 문제인데요. 이게 뭐 수험생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성, 이런 학문적인 정확성을 우선시 하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외워쓰기 힘들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로 이걸 약간 이제 줄여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법인격 부인론, 미국의 부인격, 그 다음에 710페이지 넘겨보세요. 독일에서는 뭐라 그래요? 투시 책임. 굉장히 정확하죠? 투시. 응? 그 배우에 있는 얘를 배우자라 하죠. 배우자.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 배우에 있는 투시. 답안지에 이런 투시 책임 쓰면은 되게 있어 보이지. 이런 것도 가끔 써야지. 이거를 남발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뭐 거기 독일어까지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는 88년도에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이게 지금은 아주 뭐 그냥 굉장히 자주 인정이 되고 있죠. 근데 교수님이 근데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 거야. 법인격 부인론. 이게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네, 여기 지금 A회사에 법인격 부인했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법인격 부인론 이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이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에 대한 부인이라는 거야. 물론 말은 맞죠. 왜냐하면 주주면은 뭐예요? 얘가 원래 꼬라박은 돈만 책임져요. 그거 왜 책임 아닌다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유한책임이야, 원래. 근데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이 되면 유한책임보다 더 이상 초과되는 책임을 지게 되죠? 그잖아. 그걸 보통은 이제 그 법인격 부인론의 결과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수님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여기서 부인되는 것은 회사의 법인격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주주의 유한 책임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름 바꿔야 됩니까? 주주의 유한 책임 부인론?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약간 일반 우리 교수님들, 다른 선생님들과 설명이 좀 달라요, 이런 게. 되게 읽으면 흥미는 있어. 그렇지. 근데 답안지 쓰려고 그러면 애매하단 말이죠. 답안지 쓸 내용은 아니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이렇게 굵은 것이 돼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가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인정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유한 책임이 부정되는 것 뿐이지, 그 주주의 유한 책임을 처음부터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게. 그래서 뭐 판례가 왜 그것까지 안 쓰냐 하고 불만을 갖고 계시죠. 판례가 왜 법인격 부인론만 얘기하지 왜 거기 주주의 유한 책임 부인한다 그런 표현을 왜 안 써? 이렇게 개인적인 그 불만도 막 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흡수할 건 아니고 이제 판례 입장 보면 되는 거죠. 판례 입장 거기 보시면 자 10페이지 판례를 보면 채무 면탈을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법인격 부인을 인정하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뭐예요? 신의칙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제대로 이제 이 법리에 대해서 설치 안 한 거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적 근거. 다수설은 뭐예요?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하지만 소수 의견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죠. 법인격에 내재적 한계가 있다 해서 내재적 한계설. 이 내재적 한계설은 또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또? 헌법에 나오잖아. 그거 얘기해요, 이게.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별게 아닙니다, 이게. 정창희 교수님이 주장한 건데. 근데 통설 판례는 신의칙입니다, 신의칙. 중요한 건 신의칙이 이론입니까? 신의칙 이론 아니에요. 신의칙이 뭐냐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법인격, 그러니까 일반 법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칙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요건. 교수님이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누죠. 712페이지 보면요. 법인격, 형해화하고, 그 다음에 법인격이 남용해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게 일반적인 법인격 부인론인데 이거 갖고 교수님이 뭐라 그래요? 법인격 형해화. 형해화. 거기 한자로 형해화 돼 있죠. 해가 뭐예요? 해가 이거? 해골할 때, 그렇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이게.
진짜예요. 이거 그 뜻이야, 이거. 이 껍데기 불과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형의 껍데기에 불과하게끔 취급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그리고 이 형해와는 금방 설명한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 71페이지에 있는 비번 있죠? 법인격 남용. 요거는 약간 달라요, 요거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예요? 법인격 부인론의 이게 역적용이야, 사실은 이게. 남용인데, 이게. 하여튼 어쨌거나 첫 번째 법인격의 이제 그 형해와 711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제 거기 중간에 보시면 판례가 등장하는 객관적 요건 뭘까? 요건 1번 동그라미 밑줄겁니다. 주주의 지배가 완전 밑줄. 완전한 지배력. 그 중간 보면 모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완전한이라 말 씁니다. 강한 지배가 안 돼요. 완전한 지배력.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거기 보시면 주주의 개인 재산과 회사 재산의 혼용. 이 혼용 우리 판례 표현이에요. 혼용. 교수님은 혼융이라고 하죠. 혼융. 근데 혼용이 판례 표현입니다. 혼융이라 하시는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 상황에서. 특히 재산. 요거. 거기 보면은 이 재산의 혼용 요런 게 그 입증하면 좋겠는데 입증이 쉽지 않거든 이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징표가 뭐 있을까요? 그렇죠? 자본금이 작다 이런 거. 이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시험에 나가서 이렇게 그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요. 웬 놈의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가 그렇게 많아. 회사가 자본금 100만 원짜리야.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100만 원짜리 회사가 뭘 하겠어요? 순전히 뭔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만든 페이퍼 컴퍼니 불과하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돈을 왜 못 받겠어? 자본금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진짜 형해화된 회사거든 이게. 그래서 이 자본금이 너무 작다 일단 이것도 하나의 징표가 된다고 합니다. 자, 네, 법인격의 이번엔 남용이죠. 남용. 거기 보세요. 법인격의 부인을 인정한 많은 사례는 거기 빨간 밑줄을 그었습니다. 채무 면탈을 위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설립, 즉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한 예입니다. 이게. 자, 채무 면탈하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한다. 자, 볼까요? 뭐 요거와는 다른데. 자, 법인격이 남용. 자, 보세요. 갑이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A 회사에 대해서 얘가 1억 채권이 있어. 혹시 돈을 안 줘. 돈 안 줍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 A 회사가 갑자기 영업을 폐지해요. 영업 폐지합니다. 근데 이만 이렇게 B 회사를 설립해. 그러면 가입자에서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 다른 회사한테 왜 청구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다음 보니까 이 과정을 보니까 A 회사가 영업 폐지했는데 여기 있는 재산이 그대로 이전돼. 그대로. 지금 뭐예요? 영업의 동일성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그대로 이전돼. 그러니까 회사 간판만 바뀐 거야. 그래서 요걸 B 회사가 그대로 영업을 양수합니다. 양수회사. 이거 뭐야, 이거? 결국 A 회사가 갑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즉, 갑을 엿먹이기 위해서 설립한 거죠? 사회 설립이야, 이게. 바로 이런 걸 갖고 이제 우리 교수님은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진짜 적극적으로 법인격을 지금 악용한 거잖아.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갑은 B에 청구 못한단 말이야. 이걸 이용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경우에도 괘씸하죠. 괘씸하잖아, 진짜 이거 보면. 그래서 이것도 특정한 경우에는 요 법인격을 남용된 부분을 부인해서 요 뒤에 있는 얘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 당연히 주관적 요건을 뭐예요? 채무 면탈의 목적이 필요하지. 그렇죠? 객관적 요건은 당연히 형해화가 필요한데 형해화의 조건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포인트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법인격의 남용이란 거야. 근데 이게 남용이 쉬워? 이게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기 쉬울까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입증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야. 여러분 나중에 그 시물 나가서 이렇게 뭐 상담을, 특히 피의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해 보면요. 뭐 아는 게 없어. 그냥 무조건 몰라.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는 그 사람이 말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판단한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저는 주관적인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입증하겠어, 이걸? 어떻게? 객관적인 이러한 요건을 통해서 추단하죠. 그래서 712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판례 보시면 이제 판례가 갖고 있는 주된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실질적 동의성이죠. 거기 밑줄. 근데 이거는 이 동의성이 있느냐? 이건 진짜로 많은 걸 봐야 돼요. 이 회사가 벌써 이게 다른 회사잖아. 근데 이게 회사 두 개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갑과 을이 다른데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야.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거의 뭐 만주벌판에 나라 세우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수임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문 뭐랄까, 기업군들은 이거 할 줄 알아. 요 회사가 뭔가 이렇게 여의치 않으면 요걸 딱 털고 다른 회사 옮겨가. 진짜 아주 대단하더라. 근데 흔적이 없어, 흔적이. 이거를, 이 사람 보고 다, 사장님, 회장님 그러는데 그 사람들 흔적이 하나도 없어. 놀랍죠? 주주명부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근데 다 그 사람 보고 다 사장이라고 그래. 물어봤죠. 왜 사장이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장이라 하니까 한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독립성 이거. 뭐가 있어? 첫 번째, 주주 같아야지. 두 번째, 업무. 근데 업무는 요거 입증하기 쉬워. 왜? 이거 등기부에 보면 되거든. 등기부에 보면 두 회사의 영업이 업무가 동일하다는 걸 입증하기 쉬워요. 요거 제가 요새 진짜 실무하다가 알아낸 거야. 이게 등기부를 대면 되는 거야. 굳이 이거를 막 전화해서 무슨 어떤 업무를 이거 알아볼 필요가 없죠. 왜? 등기부에 보면은 그 회사 주되는 그 영업들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쉽게 됐죠. 등기부 때문에. 안 그러면 일일이 어떻게 알겠어, 이거를 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이 영업이 지금 보면 이 주장할 거 아니에요. 여기, 야, 우리가 그거 사온 거야. 사온 거야. 돈 주고 사온 거라 얘기할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근데 보면 이제 실제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무상성. 무상성. 요런 세 가지 정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걸 입증하게 되면은, 이게 두 회사가 동일하구나. 이렇게, 우리 판례가 좀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주제가 완전히 달라. 이름 곤란해. 주제 다르면 또 우리 판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거기 중요한 판례도 많이 있는데, 712페이지 보시면 거기 예를 들어 중간에 있죠. 여기 영업을 폐지하면서 다른 회사 설립하는 경우 이거 보면 이제 거기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 없다는 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최근 판례인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새롭게 회사를 신설하니까 계속 이 법리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법인격 남용을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가들이, 그러니까 기업군들이죠. 기업군들이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를 이용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인데, 갑이 이렇게 A 회사에 대해서 1억 원의 채권을 줬어요. 근데 이 채권을 A 회사가 안 갚아요. 그러다가 여기 회사가 B 회사에 대해서
거의 자기 모든 재산 다 넘겨. 넘겨. 그리고 이거 B 회사는 C 회사에 넘겨. 이게 한 총 5개까지 판례 보면요. 5개 회사를 거쳐가요, 이게. D 회사.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저 A 회사 재산이 여기 와 있어, 여기. 추적을 해보니까. 근데 여기는 다 뭐냐면 이미 다 존재하는 회사, 이미 다 새로 신설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회사들이야. 여기 와 있어. 여기 다 깡통이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지 않겠죠. 근데 판례가 보니까 이 A 회사 대표, 임원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또 자본금이 100만 원, 막 이래. 그리고 중요한 건 재산이 넘어갔잖아. 그럼 재산 유상작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야 될 거야. 근데 안 샀어. 그냥 이렇게 와. 막 공짜로 사갖고 막 그래.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 그래? 야, 이건 좀 아니라는 거지. 특히 이 무상 이전된 거, 공짜로 이렇게 뭐 재산이 넘어갔다. 이런 정황이 굉장히 좀 우리 판례가 많이 주안점을 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는 게 중요하죠. 알겠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판례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친척이 거기 1번 동그라미 쭉 내려오고, 그래서 이러한 법리는 회사를 신설하지 않고 이미 설립 2번 동그라미. 그다음에 나아가 있죠. 내려오다 보면 거기 폐업회사로부터, 요게 지금 작년 판례죠. 작년 판례도 같은 얘기입니다. 저것도 다. 이렇게 제3자를 이용하잖아. 이렇게 이용하는데, 이게 다 뭐 회사들인데 이거 다 잡은 거 100만 원짜리다. 이거 다.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나오면 요런 부분을 꼭 줄 겁니다. 뭐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군들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기업군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재미동포야. 이상하게 또. 또 미국 영주권자야. 그래서 경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사하려고 그러면 이미 가 있어, 미국에. 참 재주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